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에 저희 홍승미 국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은 사회적 경제 이해에 대한 기초 교육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예, 훌륭하신 학생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가 강의 의뢰를 받은 게 사회적 경제의 기초 분야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는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경제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 국내 사례 몇 개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저희가 사회적 경제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사회적 경제 이해 교육 받을 때 사회적 경제가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신가요? 다 아신다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해결을 하는가,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공정무역에 관한 거예요. 공정무역이 뭔지 그 글자 그대로 좀 들어봤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파란. 예, 예, 공정무역 아신다고.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 커피를 따면은 네. 커피 따는 생산자한테는 돈을 조금 주고 중간 이윤이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것을 생산자도 제 가격을 받고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저희 센터 직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요. 보통 커피나 우리가 값싸게 먹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저희가 살 때는 굉장히 비싼데 사올 때는 아프리카 주민들한테 일할 때는 굉장히 아동들을 노동을 시키고 그 커피 값을 저렴하게 해서 비싸게 팔아서 그 유통 마진은 다 대기업이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터, 이게 예,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개발 국가 농민들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공정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알터 에코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고정관념은 사회적인 소명과 이렇게 좋은 일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다행히도 공정무역에서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 아프리카에 농산물을 제가격을 주고 사고 그거를 또 제가격을 주고 비싸지 않은 가격, 폭리를 취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지속가능한 해결 방법은 생산자가 행복해지면 더 맛있는 농산물이 생산되고 소비자와 시장은 그런 농산물을 선호한다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기업을 보면은 처음에 문제점들을 볼 때 누가 고통을 받는지, 누가 착취를 당하는지, 누가 그 안에서 이익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고요. 사회적 기업을 할 때는 그 문제에 착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약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서 수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할 확률을 좀 따져보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망할 확률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더 높아요. 오히려. 이런 사회 문제에 착안해서 이 사회 문제에 착안해서 그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오히려 생존율이 높고 그 부분이 더 오래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지가 2007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7년 차인데, 7년 차, 8년 차인데, 사회적 기업 법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그 확률은 사회적 기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고 2008년도에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 계속 살아남고 지금도 경영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러면은 그때는 사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왜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는 계속 케이스 스터디 연구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것도 해외 사례이긴 한데요. 친환경 세제예요. 여러분들 매일 빨래를 하시고 그 빨래를 하실 때 세제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경적으로 얼마나 이 물을 또 깨끗하게 만들려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문제에 착안해서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일 빨래를 하고 세제를 써야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한 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 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효력이 뛰어난 세제를 제조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면서 고정관념은 효력이 뛰어난 세제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기존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 사람은 꾸준히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친환경으로 세제를 만들 때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은 작은 것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인체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어 이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하고 수익성도 있는 제품을 구상하는데, 이것도 좀 높은 가격에, 사실 일반 세제에 비하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렇게 뭐 2배, 3배 높은 가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기업이 계속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지구를 생각하고 내가 살아갈 이 터전들을 같이 보호하기 위한 그 문제의식에 같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세제를 사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회 문제가 보통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세제를 쓰고 습관적으로 쓰는데 이 사람은 이걸 사회 문제로 본 거죠. 이렇게 다 쓰다 보면은 이거는 환경이 좀 오염된다. 이렇게 하면 회복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착안해서 이 사회적 기업이 친환경 세제를 만들게 됐고, 사회적 기업으로 해외 사회적 기업, 이게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이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좀 볼까요? 예, 저희 나라가 지금 오늘 마스크 하신 분들이 지금 없는데 메르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교도 다 휴교를 하고 한 상태고, 지금 뭐 KBS 취재원들도 지금 메르스에 걸렸다고 제가 좀 아까 그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역병이 창궐하는데도 이렇게 학업의 의지를 불태우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오늘 교육에 탐방이 하나 서울로 있는데 이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하다가 이미 전세버스랑 다 계약을 해놔서 다 조율을 해놔서 가긴 갔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강생들 같이 교육생들 데리고 갔다가 만약에 메르스 확진이라도 되면 어떡할까 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흥시는 다행히 아까 옆에 시민소통관에 강유빈 주사님 말씀을 잠깐 들으니까 시흥시는 교통이 이렇게 약간 고립돼서 교통이 좋지 않아서 이런 창궐하지 않는다. 청정지역이래요. 여기가 메르스 청정지역이라고 하셔서 여러분은 그래도 안심하고 메르스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골자가 한 얘기고요. 다음에는 이제 빈곤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빈곤. 저희 나라도 되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로 가면서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기아나 빈곤에 지금 처해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계속 뉴스에서 보고 있는데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은 방글라데시에서 치타 공과대학 교수예요. 이분은 1979년도에 그라민 은행을 설립했고요. 이 그라민 은행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출을 만약에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담보 대출을 받으시죠? 예, 가족이 빌려주나요? 정말 어려울 때는 은행도 사실 등을 돌리죠. 가장 어려울 때 이분들이 생존에 돈이 필요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 아무도 가난한 여성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신뢰 담보 대출이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다 신용을 담보로 해서 또는 물적 담보를 해서 다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담보가 있습니다. 근데 담보 없는 빈곤한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무하마드 유누스는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집단 모형 대출 그 모형도를 보면요. 대출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은행이 돈을 버는 이유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로 그 은행 돈을 또 다른 데 투자하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빈곤한 여성들한테 이자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우선은 빈곤한 5명 이하의 어려운 여성들을 모아서 그룹을 결성했고요. 일주일간 재정, 훈련, 경제, 저축, 강제로 저축을 하기에 시작했어요. 만약에 100원을 벌면 50원은 저금하게끔 해서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켰고요. 5명에게 순차적으로 대출을 해줬고요. 그래서 최초 2명에게 먼저 대출을 해주고 기본 3개월 단위로 그거를 이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대출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집단 모형 대출을 만들어서 그들의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수율도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어요. 94%의 회수율을 보였고요. 대출 전액 상환 시 추가 대출 상담도 해줬고요. 사업에 확정되면은 좀 추가 대출도 더 많이 해주는 걸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약초 관련해서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하면은 돈을 쓰셔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기업도 자본은 되게 취약하게 시작해요. 뭐 50만 원짜리 회사도 만들기도 하고 또 1000만 원짜리 회사들 만들고 뭐 2천만 원, 크게는 5천만 원도 있고 1억까지도 받는데요. 이분들이 자본이 취약해서 운영 자금을 다 시설비나 처음에 초기 투자 자금으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운영 대출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은 아직까지 대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처럼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금리를 또 내야 되고 4.5% 정도. 그리고 또 실사를 나가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건 아니고 또 갚아야 되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가들이 또 돈에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개발비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인건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데 사용을 해야 될 돈과 사업 개발을 해야 될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소수의 그 잘못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수 정말 정직하게 신뢰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를 활용할 때는 항상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정석대로
합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과대포장하죠. 며칠 전에도 수원의 오케스트라 사회적 기업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인건비 도용이 그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 도용을 해주는데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데 서울대 명문대 나온 사람들의 그 이름을 빌려서 그 오케스트라 인건비를 이제 가져간 거예요. 리턴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 시흥에서도 정말 정직하게 하는 오케스트라가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번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해서 냈는데 그분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들의 선입견이죠. 아, 여기가 이렇게 크게 터졌으니까 여기도 그럴 거야 라는 그 심리가 작용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도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다시 준비해서 사회적 기업에 재도전하실 거고 요즘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쉬웠어요. 되기가. 그냥 서류만 요건만 맞춰서 내면은 웬만하면 다 90% 됐는데 요번에 사회적 기업 점점 예비 사회적 기업도 인증 사회적 기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정말 예비라는 말을 달고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한번 1년이고 2년 동안 해보겠다라고 하고 인증의 요건 7가지를 갖춰서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를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놨는데 이 제도를 이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실시하는데 뭔가 요건이 틀리다 그러면은 다 캔슬을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도 점점 인증률도 낮아지고 사회적 기업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계속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세운 기업의 목표와 자기가 실현해야 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사업도 말아먹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해봤다가 아주 잘 돼서 지금 현재 좀 지역에 재투자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도 오시고 또 퇴직하신 분들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가 사업화 시대에 어떤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베이비부머 세대로 퇴직을 했지만 지금 다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막상 퇴직하니 받아줄 데가 없다. 그러니 다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돈만 보고 돈만 버는데 올인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나누고 서로 그 이익을 나누고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구조를 좀 고민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케이스 스터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국의 사례인데요. 이거는 그 구인 광고가 특색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선생님? 앞에 있는 선생님? 구인 광고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집이 없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 환영, 학교를 중퇴했거나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자 환영,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은 더 환영. 예, 이런 구인 광고가 있을까요? 세상에? 영국에는 있습니다. 이거를 딱 구인 광고를 읽었을 때 어떤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구인 광고를 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송현주 선생님. 네. 사회적으로 예. 소외된 예. 예, 맞아요. 청소년이라고 제가 써놨죠. 청소년은 피프틴이라는 영국의 식당이에요.
여기는 탈청소년이라고 하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도 하고,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하는 현실에서 어떤 사회적 기업가가 나타난 거예요. 요리사예요. 이 사람은 요리사고 유명한 요리 프로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제니 올리버라고 아마 케이블 TV 보시면은 이 사람이 요리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영국 런던의 동북부 코넬에 식당을 세워서 탈청소년들을 여기에다 교육을 시키고 셰프 교육을 시켜서 각 식당에 파견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가예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의 재능을 사회적으로 기부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다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사회적 문제다라고 판단하시고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즈니스 방식으로 재교육해서 셰프를 만들어서 명품 식당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죠. 이 식당을 만듦으로써 그래서 20만 명 누적 방문 인원수가 20만 명이고요. 주말 예약 대기가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명의 인류 셰프를 독립시켰고요.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가공식품을 반대하는 캠페인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아직 시흥에는 없는데 이따 좀 케이스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성남에도 이런 가공식품에 좀 아이들의 먹거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쿱에서도 그 학교 매점 협동조합을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저희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한에서 정부에다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줄 건 문제 제기하고 또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요. 이제 다르다와 틀리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로 계속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다르다와 틀리다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소통의 시작인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시작에는 또 사회적 기업은 사람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특히 그 안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특히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관련 동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케이스 스터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립학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여기는 어딜까요? 순례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 산티아고 길 가보신 분? 예, 아직은 이제 앞으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 왜 사회적 기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하나의 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산티아고 길은 사실 스페인에 있는 길이고 굉장히 유명한 길이 되었죠. 지금 뭐 연간 몇백 명 이상의 몇천만 이상의 관광객이 스페인을 저 산티아고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한국에서도 한국에 제 동생이 여기 산티아고 길을 작년에 다녀왔는데 한국 사람은 딱 구분할 수 있대요. 등산복 입으신 분들은 다 한국 사람이다. 그냥 말을 안 시켜도 옆에 가서 그냥 한국 사람이라 또 거기서 추석 때 만났는데 토랑국도 끓여 먹고 닭도리탕 해 먹고 왔다고 거기에서 자랑을 하던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이렇게 좀 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거기 가서도 다 한국 사람임을 다 증명하고 다니시고 해서 이 산티아고 길이 850km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걸어야 되고 보통 남성들이 22km를 걸어야 되는 길인데 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는 이 길이 왜 사회적 기업이냐, 이 길을 걸으면서
사실 지역 경제가 많이 스페인이 살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이유가 지역 경제를 좀 살리자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티아고 길이 하나 만들어지고 알려짐으로 해서 저희 시흥에도 늪내길이 있죠. 늪내길도 올레길이 막 유명해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길들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길이 많아서 강화 가면은 강화 둘레길, 어디 가면 어디 둘레길, 다 전부 지리산 둘레길, 다 길이 돼버려서 이제는 이제 차별화가 되지 않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유명하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게 굉장히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가장 그 동생이 다녀온 후 회사를 그만두고 갔어요. 제 동생은 회사를 그만두고 두 부부가 돈을 모아서 퇴직금을 털어서 갔다 왔는데 한동안 백수로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거라고 해요. 그 길을 걸으면서 힘들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도와주고, 또 그 지역 안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는 점이 가장 좋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이제 여기가 화장실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큰일은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덜 먹는 거예요.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평상시대로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산티아고 길 못 걷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여성분들은 되게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길에다가도 몇 번 예, 맞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많이 다니긴 한다고 해요. 전에는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져서 예약을 해야 될 정도고, 그 식당도 너무 사람이 넘쳐나서 다른 식당을 또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짧은 구간이 또 생겨났대요. 한국 사람들이 850km 못 걷는다 해가지고. 네, 예. 850km요? 예. 850km를 걷는다고요? 하루에 말고요. 45일 뭐. 예. 예, 완주하는 사람도 있고, 끝에만, 그래서 끝에만 가겠다 나는 해서 그거를 구간별로 하는데, 다 완주한 사람은 제가 2명 만나봤는데 2명 다 완주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중간에 끝에만 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아니요, 제 동생이 갔다 왔고 제 친구가 갔다 왔어요. 다 밀밭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없고요. 다 구릉 지역이래요. 약간. 그래서 혹시 산을 좋아하시는 거나 그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기만 따로 가는 여행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서명숙 선생님이라고 그 기자예요. 이분이 이제 시사인 기자였는데 올레길을 산티아고 갔다가 그 영감을 받아서 우리 제주도도 올레길을 만들자 해가지고 올레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사회적 기업가의 본인이 어떤 회사를 만들지 않아도 지역에 길을 만들면서 그 지역에 올레길에 그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했다고 해서 이분을 사회적 기업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흥 지역도 가만히 뭐가 문제인지,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이런 지역적 환경과 잘 조화를 고민을 해보시고 사회적 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자원 활용과 인적 자원 활용, 아니면은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 이런 것들을 같이 녹아내면 되고, 요즘 제주도는 또 이효리가 가서 유명하죠. 예. 이제는 이제 국내 사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국내 사례 하나 케이스하고 50분 강의했으니까 한 10분 동안 쉬도록 할게요. 요것만 설명해 드리고요. 예, 3분의 2라는 사회적 기업이 서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 자폐 아동 보시면은 뻔뻔한 미술 캠프라는
컨셉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뻔뻔함이라는 것은 자폐 아동의 그림을 교육하는 기관이었는데, 여기가 사회적 기업을 고민하면서 자폐 아동이 그림을 그리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은 되는데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폐 아동의 그림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이어리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그 그림을 표구를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림을 상품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 예입니다. 왜 3분의 2냐라는 이 사회적 기업의 명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도 만약에 사회적 기업을 할 때 내가 회사명을 뭐로 할지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나 그 사회적 기업의 그 모든 게 담겨 있을 수 있는데, 그 3분의 2라는 거는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서 10만 원의 이익이 났어. 그러면은 3분의 2, 10만 원에 3분의 2면은 한 6만 원 좀 넘겠죠? 3분의 2는 무조건 사회적 목적에 투자를 해야 돼요.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공동의 재산으로 회사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정관에 명시되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3분의 2라는 것을 기업의 명칭으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가 효성그룹에서 그 대기업에 좀 지원을 받아서 2,500만 원을 시드머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할 때 이거 교구도 사야 되고 사무실 임대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효성그룹에서 지원을 받아서 2,500만 원 시드머니를 받아서 설립이 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이거는 자폐 아동의 문제는 사실 내 문제가 내 아이가 우리 친척에 우리 가족에 자폐아가 없다고 우리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같이 사는 구성원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3분의 2라는 기업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요 사진을 보시면은 그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데예요. 사회적 기업인데 이곳이 웨딩드레스, 친환경 웨딩드레스. 보통 웨딩드레스가 그냥 합성 섬유로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한번 대여하고 평생 한 번 입는 사람도 있고 2번 입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비싸게 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건 사회 문제라고 이 사회적 기업 대표는 본 거예요. 이게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본 거고, 그래서 이 섬유를 뭐로 만드느냐면 웨딩드레스를 옥수수 전분에 섬유하고 천연 한지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를 만드는데 일반 그 시장 가격의 웨딩드레스와 차이가 없어요. 가격이 더 비싸진 않아요. 근데 그 가격인데 대신 친환경에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 웨딩드레스, 이 사회적 기업에서 이 웨딩드레스를 맞추고요. 콩기름 청첩장을 만들어요. 여기는 콩기름으로 일반 인쇄하는 그 인쇄 기름들이 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인쇄 잉크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콩기름 청첩장으로 만들고 유기농 캐더링이라고 해서 그 잔치 음식 있죠. 잔치 음식을 유기농으로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기계 부자나 쓰지 이거 못 써. 해서 그렇게 잔치 음식도 사실 그렇게 요즘 싼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유기농으로 해도 그렇게 별반 차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런 결혼 문화나 이런 웨딩드레스에 거품이 낀 걸 보고 친환경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다음 케이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뭘까요? 햄버거인데 맥도날드 아닙니다. 롯데리아 아닙니다. 예, 우리 밀빵을 사용했고요. 친환경 콩을 사용해서 콩으로 그 패티를 만들었어요. 예, 콩으로 고기는 아니고 패티를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직접 방문을 청주에 있거든요. 올리버거는 청주에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패스트푸드 다국적 패스트푸드에 노출되어 있는 거에 문제를 본 거예요. 이 사회적 기업가는. 그래서 우리밀 빵을 이용하고 조금 일반 패스트푸드도 지금 7,900원 거의 7,000원 줘야지 먹더라고요. 세트 메뉴로.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방문했을 때 6,000원에 먹은 것 같아요. 세트 메뉴를. 그런데 콜라를 안 줘요. 여기는. 콜라를 안 주고 유기농 주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게 사실 그 다국적 기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작은 사회적 기업이 다국적 회사를 이길 수는 없는데 그 대안으로 밥을 팔고 점심때는 밥을 팔고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우리밀로 팔고 그 안에서 과자, 쿠키도 만들어서 제조 그 시설이 있긴 만들어 놨는데 제과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 수량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수량이 확 몰릴 때는 몰리고 또 빠질 때 빠지니까 이게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를 간식을 이걸 제공하겠다 교육청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많이 이 대표가 고생을 하셨어요. 대표님이. 근데 누군가는 이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는 희생을 요구해요. 그런 사회적 기업가의 희생과 그런 열정이 없으면은 이게 제대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제대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버거는 아직까지 어렵지만 YWCA에서 법인이 설립돼 가지고 2008년도에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인데요.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환경운동하고 같이 해서 지역 환경운동하고 같이 해서 이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패스트푸드에 일반적인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을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밀 버거고요. 예. 임실 치즈 잘 아시죠? 혹시 드셔보신 분? 예, 저도 먹어봤어요. 임실 가서. 저도 먹어봤는데, 여기도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그 가난을 이기려고 지역 주민들이 노력해서 처음엔 사냥 2마리로 시작해서 현재는 3개의 공장을 하고 임실 치즈마을도 지금 체험해서 이렇게 좀 유명해지니까 군에서 막 지원을 해요. 이제는 군에서 우리가 도와줄 거 없냐. 처음에 없을 때는 도와달라 쫓아다녀야 되고 이제 조금 커서 유명해지면은 막 서로 지자체에서 기업을 서로 자기네 기업으로 와라. 우리가 땅 대줄 테니까 와라. 이런 기업 지자체도 있어요. 좀 유명해진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대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이사 와. 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참 없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을 때 좀 유명해지면 서로 자기네 기업으로 육성하려고 유치하려고 지자체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3개의 공장을 설립하고 임시를 하면 대표적인 그 특산물이 됐죠. 치즈가 생각나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치즈가 나오기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잘한 거죠. 그렇게 치즈가 발효되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데도 임실 치즈로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장난 아니게 팔리더라고요. 줄 서서 샀어요, 저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남에 복정고등학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작년에 가봤는데요. 그 경기도 우리나라 최초로 고등학교 내에 그 친환경 매점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학부모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뭐 초코파이, 뭐 단 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음식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이런 데에 막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해 보자. 그래서 학교 내에다가 정크푸드를 없애고 친환경 매점을 설립했는데 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을 했어요. 17명의 이사가 있는데 학부모, 교직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학생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사로. 그래서 모든 걸 회의 구조를 통해서 논의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그 학생들은 달달하고
자극적이고 라면이나 이런 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반발도 있었대요.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도 라면 먹을 권리가 있고 다른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왜 이거를 다 친환경으로 다 먹어야 되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조합원에 가입하고 원하는 사람은 가입하고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입을 안 받았고 350명의 조합원이 지금 학생 조합원, 선생님, 교직원, 학부모 다 해서 여기가 그 학부모님들이 와서 봉사를 해요. 판매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아이가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또 간식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이런 열정이 없었다면 이런 학교 내 친환경 매점은 설 수가 없었겠죠. 예. 다음에 안성 의료생협이라고 의료생협 시흥에도 있는 거 아시죠? 예, 희망의료생협 은행동에 있죠. 저희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님을 배출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안성이 의료생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의료생협이세요. 여기에는 1987년에 그 학생 운동 하시던 분 기독교 학생회가 여기 안성으로 봉사활동을 가면서 이 지역의 문제를 본 거예요.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땐 시골이 87년도면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그때 보건소를 가려고 그러면 1시간 이상 차를 타야 되고 가야 되고 버스 기다려야 되고 하는 상황에 착안해서 생협을 건강할 때 지키자.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만들고 의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조합원들이 월급을 주고 건강권을 보통 대형 병원 제가 빅5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빅5 병원에 가봤는데 진료 시간이 몇 분인지 재봤어요. 제일 최고 잘 보시는 의사 선생님 특진으로 해서 했더니 1분이 안 넘더라고요. 한 50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뭔가 좀 더 내가 아픈 곳을 얘기하고 들어주고 좀 더 자세한 진료를 원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보려는 대기 환자가 막 200명, 300명 앉아 있는 거예요.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얘기하고 싶어도 질문 자체를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들은 대형 병원은 무조건 검사를 해야지 그 결과를 얘기하지 그 전에 환자의 말을 들으려고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 특성이. 그래서 안성의료생협이나 이런 거는 의사하고 기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 환자의 권리를 먼저 확보받는 의료생협이고요. 그래서 의사를 직접 조합원들이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그리고 건강 모임을 자주적으로 조직해내고 건강권을 지키고 평소에 운동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생협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성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조직된 건데 여기에서 일하시던 분이 경기도 도의원이 되셨어요. 김보라 의원이라고 안성의료생협에서 10년 이상 거의 투신을 하셨죠. 그 사무국장님으로 일하시다가 요번에 비례대표로 해서 경기도 도의원 되셨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계속 포럼도 열고 사회적 기업에서 배출한 첫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시다가 도의원이 되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안성의료생협은 그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도시화돼서 사실 그렇게 아주 깊숙한 시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농민의원으로 시작했고요. 안성농민의원이 있고 안성농민한의원이 있고 생협치과 있고 생협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장기요양원까지 해서 이런 의료생협의 특징은 치과나 가장 많이 치과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은 정보를 어떻게 알고 가세요? 보통 이 생협조합원인 데는 신뢰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저 의사는 나한테 과다 진료를 하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저도 의료생협 회원인데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플 때 저 의사와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래서 모두 다 유명한 교수를 찾아서 서울로 가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믿을 만한 의사가 있느냐, 1차 진료 기간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은 좀 더 우리 삶이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사실 요즘 망하는 병원도 너무 많고, 그 병원이 다 의료 장비로 승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의료 장비를 승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 진단에 의해서 무조건 허리 아프면 21세기 병원, 뭐 무릎 아프면 어느 병원, 뭐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장비 싸움이고 의사의 의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장비에 의존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게 정말 적절한 진료였냐라고 의문했을 때, 사실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사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일예로 의료생협에는 그 척추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허리가 아프셔서 가셨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한 1분 얘기하더니 MRI 찍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니까 아프다고 그러는데 방법은 없으니까 MRI 찍었어요. 찍었는데 비용이 5분 만에 42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환자한테 선택권도 안 주고 이걸 찍겠냐는 말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찍으세요. 찍어야지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전문가긴 하지만 저희 너무 좀 약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의 횡포가 좀 심하다. 근데 이게 의료생협의 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거기 의료생협은 항생제 처방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게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는 게 이 병원의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료생협 때문에 이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을수록 좋은 병원으로 건평원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좋은 병원으로 인정해주겠다, 성과로 쳐주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항생제 주사를 막 놔주지 않아요. 과다하게. 그리고 약도 처방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의료생협에 지향하는 그런 목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면도 있어요. 왜냐면 전에 가면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주사 놨어요. 근데 요즘은 주사를 그렇게 많이 놓으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건평원 심사에, 병원 심사에 자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점수들이. 그러면은 자기네는 낮은 점수 받으면 이제 감사가 나와요. 병원에 감사가 뜨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팁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이나 비용이 입원했는데 과다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건평원에다가 재심사 청구를 하면은 그거는 돌려줘요. 환급해주고. 그런데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다시 그 고소 취하해달라라고, 그래 얼마를 줄 테니 그러면은 이거 안 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자기네가 얼마 빼줄 테니까 이렇게 막 거래를 하자고 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진료비가 내가 쓴 것보다 과다하게 많이 나왔다 하면은 재심사 청구하세요. 그러면은 그 차액만큼 돌려드립니다. 생협에서 지금 치료도 하는 거예요? 의료생협에서, 예, 한의원 지금 한의원, 예, 양의원도 있고요. 예, 치과 한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장기 요양도 하고요. 제가장기 요양. 어르신들 집에서 그 요양보호사 해서 저희도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제가장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의대 출신이죠? 예. 안성에 있는 의사. 아니요, 월급 의사. 근데 보통 의사들이 600에서 700을 받는데요. 저런 전문의들이. 그런데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조합원이 돈을 걷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개원이 하면은 600에서 700,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데, 여기는 반밖에 못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그 가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들고 또 의사 선생님이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조합원들하고 운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모임도 같이 해야 되고 회의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생협 의사로 있기. 그러니까 정말 시험 같은 경우는 조합비가 얼마 정도 돼요? 제가 가입비 5만 원 냈고요. 매달 CMS로 1,000,000원씩 그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가입비가 5만 원이고 매달 10,000원씩 더 내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매달 10,000원씩 해서 2년 후에 여기 시흥을 떠나요. 그러면 24만 원이 생기고 5만 원 추가해서 29만 원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출자금이기 때문에 10,000원씩을 매달 내도 그 돈으로 예? 조합 운영은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뭐를 운영해요? 얘도 의료 생업이 있냐고요.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또 시흥. 시흥. 예. 은행동에 있어요. 은행도 어디쯤에? 네, 가야 어디쯤이냐면 맥도널드? 청소년 수련관 바로 앞이요. 네. 한번 가. 정왕동에는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가 신고 수립은 됐는데 요즘 유사 의료 생협이라고 해서 그 생협법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그거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많아요. 예, 그런 게 많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건지는 확인을 하고 유사 의료 생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 환자만 막 받는 병원도 있고 생협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한 유사 의료 생협을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을 지역의 건강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에 관한 약초나 이런 거를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회적 경제로 연결시킬지 계속 공부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전체 운영을 하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사무국장님 처음에 소개하신 분. 그 선생님들은 어떤 아이템으로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는지 또 그 부분도 케이스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약초를 매개로 해서 하시는 거니까. 예. 여기는 저희 시흥하고 비슷한 건데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즘은 교통이 너무 발달이 돼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런데 이건 좀 오래된 사례긴 한데요. 96년이면 엄청 오래된 거죠. 사업관 이관으로 그 주민 25명이 300만 원씩 출자해서 마을 버스를 운행한 예입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18명의 급여를 200만 원씩 줬고요. 수익을 내서 그리고 315가구가 급증해서 연매출이 18억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 사례를 좀 찾아서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네네.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저도 궁금해져요. 예. 계속 다녀요? 여기 산 증인이 있으시네요. 안 망하고 있답니다. 다니니까요, 설악산은. 그쪽에 예. 가니까요. 거기 경춘고속도로 생겼잖아요. 네네네. 서울에서 한 시간 반이면 가요, 얼른.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은 내줘요, 내줘. 예, 그래서 저렇게 수익이 나겠죠. 주말에 설악산. 부산하고 똑같아요. 예, 성미산 마을 들어보셨죠? 예, 너무 박원순 시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유명해진 성미산 마을입니다. 여기도 좀, 저도 2011년도에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12년도에 방문을 했는데, 성미산 학교가 있고요. 성미산 마을에는. 성미산 그 되살림 가게라고 해서 그 재활용. 마을에 안 입는 옷들을 그 가게에 갖다 주면 지역 화폐로 바꿔줘서 이제 지역 화폐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이제 바꿔오는 거예요. 내가 기부하면 그걸 돈으로 지역 화폐로 일반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로 줘서 활용할 수 있게 되살림 가게가 있고요. 부엌 그러니까 찬방이 있고요. 반찬 만들어서 이제 맞벌이 하는 엄마들 반찬 나눔하는 찬방이 있었고요. 지금은 있는지는 제가 그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고 작은 나무 카페라고 해서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팔고 그 아이들이 아토피가 심하니까 그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다 해서 근데 우리 마을에 마침 소통할 공간이 모자라 그래서 카페를 그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카페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유기농 아이스크림도 팔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엄마들은 거기서 이제 소통을 하고 수다 떨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항상 그 유명해지면 그 뭔가 그쵸. 비리가 아니라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요. 여기를 다 성미산 마을이 임대하는 공간도 있거든요. 임대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임대를 해서 쓰는데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경향신문에 며칠자에 나왔는데 이 공간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문을 닫게 됐냐 취재를 해보니 그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됐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 사회학 용어긴 한데 그 구도심에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거예요. 그 임대료 상승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 홍대도 벌어지고요. 지금 뭐 북촌마을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서울에 유명하다는데 연남동 계속 지금 유명하다는 곳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만 그 집주인, 상가를 가진 사람만 돈을 앉아서 버는 거죠. 그래서 홍대의 예술가들이 떠나고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와서 이렇게 주민을 조직해서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잘 된다 싶으면은 집주인들이 와서 월세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으로 구매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의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성미산 학교는 그 땅을 사서 실제로 그 학부모들이 땅을 사서 그 학교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미산 마을이 그 빛이 있으면 거기에 그림자도 또 피해보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면성은 늘 갖고 있고요. 성미산 마을은 하나의 사례로 봐야지 이거를 롤 모델로 삼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처해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나의 사례로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두 번째, 사회적 경제 어떻게 만들까? 자, 이거를 보시면은 협동조합이 2012년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아직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았고요. 2012년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흥원에 나온 자료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나온 자료인데요. 전체 협동조합 만든 개수가 지금 보시면 7,300개가 2년 만에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예,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죠. 뭐가 된다 싶으면은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 몰립니다. 떴다방처럼, 이게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지원이 없다. 기재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정부 지원은 절대 없다.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설마. 지원이 있을 거야, 뭔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협동조합이 7,208개죠. 8개가 만들어졌고 일반 협동조합이 6,000개 정도 만들어졌어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를 아시나요? 모르시죠? 일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처럼 수익 배당이 가능해요. 그 이익 배당이 가능해요. 조합에서 이익이 나면 조합원들한테 돌려줘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익이 나도 배당이 없어요. 그쵸. 배당이 없고 내부적으로 다 써야 돼요.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써야지 나눌 수가 없어요. 회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거냐, 일반 협동조합으로 할 거냐, 나는 조합원의 이익에 우선해야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단체에다 모두 재투자해서 비영리로 갈 거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2012년도에 협동조합 그 기본법이 제정됐고 1번, 2번, 3번, 4번, 7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 성서의 십계명처럼 이 모든 사회적 기업에 설립하고자 하는 정관이나 모든 거에 이게 녹아나 있어요.
그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그렇고 모든 정관에 이 7대 원칙을 녹여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준수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 7대 원칙을 지켜가면서 협동조합 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10계명대로 살기 어려운 것처럼 사실 이걸 지키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이 원칙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협동조합이 맞고요. 그래야지만 협동조합의 정신이나 거기에 위배되지 않고 잘 조직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른 거는 뭐 기억을 안 하시더라도 이 7대 원칙은 꼭 해서 왜 우리 협동조합이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이 드는 순간 이걸 보세요. 우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고 경제적으로 기여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왜 협동조합이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순간 이 7대 원칙을 보면은 해답이 나와요. 네. 제가 이거는 센터 메일에 올릴게요. 그러면은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은 그 협동조합에 제가 일반 법인하고 일반 협동조합하고 비영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에 그 비교를 좀 해놨어요. 설립 절차 보시면은 설립 절차를 보시면은 좀 더 예? 교재가 잘못됐나요? 보시면은 설립 절차는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1인 출자 제한. 그러니까 내가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100만 원의 이제 전체 출자금이다. 그러면은 30만 원 이상 못 하는 거고 일반 협동조합은 그 사회적 협동조합도 총 출자수의 100분의 30 이상 못 합니다. 의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인 1표. 그러니까 100만 원에 30만 원 한 사람이나 5만 원 한 사람이나 똑같이 1인 1표를 갖게 돼요. 그래서 민주적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 민주적이라는 거에 맹점은 있어요. 근데 영향력이 같겠냐. 1억인 회사에 3천만 원 낸 사람과 5만 원 낸 사람이 1인 1표지만 그 표의 상징적인 의미지 사실 영향력은 3천만 원 낸 사람이 영향력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할 때는 n분의 1을 하라고 추천을 해줘요. 너도 200 냈으면 얘도 200 내. 5명이 좀 균일하게 총 출자 금액을 하는 게 서로 권력 관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이나 보험할 수 없습니다. 보험 외에는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보시면은 사업 영역이 있어요. 지역사회 재생에 그러니까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공익적인 건 뭐냐? 공익이란 개념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수준의 공익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재생이나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분야의 사회 서비스 하는데 국가 지방단체 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공익이 앞에 공익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적립금. 이 부분은 자기 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그럼 100만 원의 출자금을 낸 사람은 300만 원이 될 때까지 모아야 됩니다. 10% 잉여금의 10% 이상씩. 잉여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의 10%면은 만 원이겠죠. 만 원은 계속 저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립을. 그리고 배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 배당 금액의 50% 이상 이용 배당 가능하고요. 납입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 배당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 어렵고요. 안 되고요. 협동조합 전환. 는 기존 사업자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2년 이내 설립 동기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하게 되고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협동조합 전환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그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이내에 설립 등기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를 해드렸고요. 아까 운영 원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100원에 그 생산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인건비 다 포함해서 75원의 생산 비용이 들었어요. 그거 빼고 난 25원이
총이익 금액이에요. 잉여 금액이에요. 이거를 어디에 쓰냐면은 자본주의는 주주가 가져가죠. 사장님이 가져가시죠.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25원을 다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통 장애인을 추가 고용하거나 직원 급여를 올리는 데 쓰고요. 소비자 협동조합은 판매 가격을, 소비자 협동조합의 모임 목적은 가격을 낮춰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농산물, 예를 들어서 토마토다 하면은 구매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인상하는 데 써요. 25원을. 노동자 협동조합은 임금 인상이나 근로 개선에 쓸 수 있고요. 25원을. 그리고 금융협동조합은 대출 금리 인하에 이 잉여금을 쓰게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 과정,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한 내용 케이스 다 보셨죠? 지역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지역의 사회적 문제가 뭔지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랑 같이 할 사람을, 지지자를 구해야 돼요. 자영업은 내가 좋은 거 가서 프랜차이즈 하면은 돈 계약하면은 돼요. 몇 억을 날리던 그냥 내가 말아먹고 말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아이템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겠죠. 왜 너 나한테 조합원 5명이 하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때 빠졌다고 해서 이 사람 배제시키고 가는 게 아니라 5명이 같이 하기로 했으면 회의록 작성해서 회람을 하거나 이메일로 같이 다시 만나서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고 아이템을 확정하셔야 돼요. 이 아이템 확정이 되게 어려운데 이 아이템을 확정을 못해서 사업을 협동조합 설립이 자초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결국은 아이템 문제예요. 이게 내가 이 아이템을 확정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돈을 벌 수 있냐. 저희가 돈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져가진 못하더라도 일단 운영비하고 6개월 이내에 이게 가능할 거냐. 이걸 수요 조사해야 되고 시장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구상 회의가 끝나면은 시장 조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약숙을 판매할 거야, 시흥에서. 그러면 약숙 업체가 몇 개 있는지, 공급할 때는 몇 개가 있는지, 역할 분담하셔서, 이거 혼자 다 하냐? 5명이 왜 모였어요? 5명이 역할 분담하셔야 됩니다. 5명이 역할 분담하셔서 자기가 맡은 거 서로 체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사업 조사가 끝나면.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해요. 5명이 평생 할 거냐, 5명 폐쇄적으로 5명만 할 거냐. 아까 7대 원칙 보면은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협동조합은. 그러면은 이 가치에, 우리 사업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 언제든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이 커져 나가는 거죠. 조합원 확대가. 그러면은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되고 5명 외에, 발긴 외에 조합원 모집해야 되고 창립총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일반 협동조합은 시흥시의 주민자치과에다가 하시면 돼요. 사회적 기업 팀에 협동조합 담당자 있습니다. 거기다 하시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만약에 의료 부분이다, 복지 분야다, 그럼 보건복지부로 가셔야 돼요. 보건복지부로 서류 보내서 보통 6개월 걸려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 나는데 인가 사항이에요.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오래 걸리죠. 기존에 하던 데도 정말 전환총회 하는 것도 되게 많이 걸리고, 이거는 시간을 좀 넉넉히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설립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해 드렸고, 첫 번째 욕구 파악해야 되고, 핵심 집단 구성해야 되고, 사업 구상 회의해야 되고, 사업 조사 시작해야 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셔야 되고, 조합원 모집하셔야 되고, 설립총회 하셔야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해서 시군구에 내고, 신고증이 나오면 등기소에 가셔야 돼요. 등기소에 가셔서 설립 등기 하는데 이 법무 비용이 한 80만 원, 70만 원, 싸게 하면 70만 원, 80만 원 정도 법무 비용이 들어요. 법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액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액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건당. 그쵸. 선생님네가 출자금이 500이 됐던 5천이 됐던 출자금에 상관없이
그 법무 비용이 들어요. 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최소 비용이. 근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온라인을 잘한다. 그럼 온라인 등기소가 있어요. 그래서 한 40이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 30만 원 절약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게 아깝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좀 이렇게 온라인에 능숙하신 분이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젊으신 분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욕구에 따라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를 표로 작성한 거예요. 협동조합 설립 5인 이상 모이셔야 되고 발기인이 작성해야 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하셔야 되고 예, 창립총회 하셔야 되고 의사록 작성하셔야 되고 발기인 주사무소 관할 소지지에 신고하셔야 되고 신고 확인증 예, 받으셔야 되고 여기 창립총회 하면서 이사장 선임할 거예요. 이사장을 뽑을 거예요, 대표. 그러면 이사장 발기인에게 그 이사장에게 모든 걸 인계하게 돼요. 인계하면서 법인 명의의 이사장 통장으로 내가 500만 원씩 출자할 거야라고 그 회의 때 창립총회 때 결의를 하셨으면 500만 원씩 넣으셔야 돼요. 통장에다. 납입하셔야 되고 설립 등기는 그 주된 등기소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그 납입증 증명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 발행을 해줘요. 그 법무사에서 하면은 그거 가지고 등기소에 가시면은 이제 설립 등기가 맞춰지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많은 협동조합들이 저희 시흥시에 그 설립 인가된 50개 넘는 협동조합들이 여기까지가 된 게 설립 등기까지 된 게 많아요.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고 세무서에 사업 개시를 한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한 50% 이하라고 저희가 전수조사는 안 했거든요. 이게 자율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관리감독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당신네 협동조합 만들었는데 왜 사업자 안 내셨어요? 라고 사업자 내셨어요? 라고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율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그냥 협동조합만 만들어 놓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협동조합이 많다는 거. 아까 7,000개라고 했죠. 7,000개 제가 진흥원 자료 보여드렸죠. 그래프로. 7,000개 중에 몇 개가 사업자 내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럼 탈세네. 탈세는 아니죠. 사업을 안 하는데. 안 한다고? 그쵸.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개시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이 되면은 법인세 매출을 올려야 되고 법인세 세금이 이제 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다 이해관계가 이제 그때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돈이 실질적으로 오가게 되면은 그런 디테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안 내는 협동조합이 우리 그냥 좋아서 만들긴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기까지는 난관이 있다는 거죠. 넘어야 될 산들이 몇 개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 협동조합 기본법에 말이죠. 네네. 그저 정부나 지자재 예. 공기업은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법안이 있잖아요. 예. 지원할 할 수만 있지. 다시 그쵸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 기본법이 시행이랑 다 발표가 됐는데 예. 특별법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특별법이 생긴다는데 그거 협동조합 특별법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고요. 제가 만약에 특별법에 대한 그게 있으면 저희 아카데미 들으셨죠, 선생님? 예, 그러면 제가 그 메일로 예, 그거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선생님.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네. 발기인 네. 수가 그에 5명 이상이라 했잖아요. 협동조합은 5인이고요.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만약에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사 3인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네. 몇 명이 그게 적당한지는 있습니까? 아이템에 따라 틀려요. 내가 식당을 할 거다. 아까처럼 새마을국수 할 거다. 그러면 식당에 최소 인원 5명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큰 공장을 할 거다. 뭐 정원 협동조합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정원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업 내용에 따라 틀려져요. 조합. 그렇죠. 인원은.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이사로 쓸 거냐라는 문제는 이제
틀린 거죠. 이사는 경영에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할 사람과 직원으로 할 사람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자, 사회적 기업의 그 이사들 월급을 적잖아요. 이사들 내규로 규정할 수 있어요. 내규로 이사들의 월급을 얼마로 조합원들이 논의할 수 있어요. 뭐 100만 원으로 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또 내지는 이사장이 좀 재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급으로 한다. 이사장은 무급으로 한다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 그 신고 서류 제출 이거 항목이고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 관할 등기소에 내셔야 될 기본 서류예요. 설립 등기 신청서 내셔야 되고 정관, 총회 의사록, 설립 신고 확인증, 임원의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대표자 인감신고서, 출자금 총액 납입 증명서, 제가 아까 말한 출자금 납입 증명서예요. 이거 은행에서도 해주고 있고요.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으로 하실 경우 위임장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계속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실무적인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사람이고 공동체를 좀 회복하자는 거시적인 담론이 좀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개별화되고 아까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어도 동업은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각자 개별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도와줄지 그냥 불쌍하게 측은지심으로 그냥 도와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끼리 뭉치지 않으면 저희끼리 뭉치지 않으면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뭉치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결핍감, 절박함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절박하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고 끌고 가지지 않아요. 나중에 다 파산돼요. 아무리 그 돈 많은 사회적 기업고 아이템이 좋아도 결국은 파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좀 마음이 훈훈해지셨나요? 예, 저희에겐 이웃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아파트 거주, 같은 아파트 입주해서 7년 차인데요. 이웃을 한 명밖에 못 사귀었어요. 7년째 있는데, 사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직장은 시흥이고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이에요. 인천인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사실 밤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웃을 사귈 수가 없더라고요. 인사해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출퇴근할 때 마주쳐도 그냥 목례를 하고 너무 반가운 척해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고 또 너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또 그냥 모른 척 하자니 되게 쑥스럽고 그래서 참 이 아파트 문화가 저희 또 하나의 실예가 동네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목감동에 살 수 있고 나는 돈이 많아서 강남에 방배동에 살아도 서초동에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웃은 선택을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의 예가 이건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가 7년 동안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이라는 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올해 살던 주민이 이사 갔나 봐요. 저희가 11층인데 12층에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새벽 3시까지 계속 그 쿵쿵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했어요. 이 소리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직접 찾아가기도 그렇고 그런 분쟁이 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지껏 이 아파트에 살면서 한 번도 층간소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새벽 3시까지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을 못 자고 모든 식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내가 좀 예민한가 그랬는데 다른 저희 엄마도 그렇고 다른 식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 갈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생활문화지원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중재를 해달라고 하자. 아니면 동대표가 있으니 동대표에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한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주민센터가 아니라 생활문화지원실 관리사무소에다 전화하니까 자기네가 관여하기 어렵다. 사실 이거 개인적으로 얘기하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 서로 죽였느니 뭐 도끼를 들었느니 뭐 이렇게 안 좋은 그 뉴스를 보면서 나도 이웃하고 그러면은 적대적 한 번도 인사도 안 하다가 적대적 관계로 가야 되나 이게 되게 같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또 하나의 또 고역인 거예요. 사실 주택에 살다가 주택에 한 20-30년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되게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아파트를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주택에 살았을 때는 정말 이웃이 그냥 지나가다 좀 참견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사하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익숙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인사하는 게 참 되게 낯설고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해질까라고 난 고민에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을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사는 곳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이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너무 소중하고 또 이웃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시흥은 근데 참이슬 아파트인가? 그 아파트가 굉장히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흥은 또 인천하고 다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동체 문화가 많이 뭐 아주 활성화되진 않았죠. 여기는 이제 점점 도시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인천만큼 삭막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지역만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흥은 아직 살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직은 그래도 그래서 능곡동에도 뭐 나가면 선사 유적지 있고 거기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또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동하고 잘 살더라고요. 사실 그 마을에는 항상 우리가 사업하고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고 하지만 돈이 개입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모든 악의 근원도 분란의 인원도 돈이긴 하지만 또 돈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또 스스로 끊기도 하고
또 빈곤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그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벌어야겠다는 게 제가 사회적 기업 이 센터에 근무하면서 느낀 그 소감이라고 할까? 교훈이에요. 돈은 너무 많이 벌어도 문제고 너무 안 벌려도 문제다. 그래서 마지막 좀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대충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몇 분 남았죠? 제가 할 시간이 몇 시에 끝내드리면 돼요? 4시 반. 예, 훌륭한 강사는 제 시간에 끝내는 게 훌륭한 강사라고 해요. 3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